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바로 결혼식 첫날 밤이었죠. 순백의 웨딩드레스 아래 제 아내가 숨기고 있던 그 비밀이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살의 늦깎이 신랑 김민준. 저는 그날 밤 서울의 여름밤이 후텁지근했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으니까요. 제 아내 서혜리는 단아하고 조용한 서울 토박이 아가씨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혜린처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숙하고 기품 있는 여자를 만난 것이 세상 가장 큰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절친들에게 우리가 결혼 첫날 밤까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조선시대에서 온 고리타분한 녀석이라며 놀려댔죠.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혜린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결혼의 신성함을 믿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유일한 배우자를 위해 아껴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다. 이상의 스킨십을 시도할 때마다 수줍어하며 조심스러워하던 혜린의 모습은 제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완벽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과 와인 기운에 두 뺨이 발그레해진 혜린을 보니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저는 쑥스러워하는 혜린을 번쩍 안아들고 우리의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장미와 향초로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었고 달콤한 향기는 우리의 기대로 가득 차 더욱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혜린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의 장식들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심장이 축제, 북처럼 요동쳤습니다. 첫사랑을 시작하는 소년의 설렘과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남자의 환희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우리의 키스는 이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며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제 손은 늘 단정한 옷차림 뒤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그녀의 아랫배를 스치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희미한 침실 등 불빛 아래 작지 않은 흉터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랫배를 가로지르는 길고 곧은 선. 시간이 흘러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수술 자국. 제 안의 모든 흥분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사라지고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흉터가 밉거나 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 어떻게 한 여자가 이토록 큰 수술 자국을 가졌는데 그녀를 사랑하고 곧 남편이 될 남자가 눈꼽만큼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녀에게서 몸을 떼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혜린도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린아, 이거 뭐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으려 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린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더니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가렸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 제 시선을 피하며 눈동자를 계속해서 굴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듯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 오빠, 그거 맹장 수술 자국이야. 대학교 때 한 거라 오래됐어. 맹장 수술. 저는 침묵했지만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맹장 수술 자국은 보통 오른쪽 옆구리에
작게 남는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흉터는 배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제가 영화에서 봤던 제왕절개 수술 자국처럼 아주 길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그 생각은 끈질기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혜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온화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정말 맹장 수술 맞아? 제 목소리에 혜린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고 두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옛날에 사귀던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녀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심한 하열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아이는 7개월 만에 세상과 작별했어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수하고 단아하며 스스로를 지킬 줄 알기에 제가 그토록 아꼈던 그녀의 모든 아름다운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누구보다 순수할 거라 믿었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랐었다니. 이토록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과거를 저는 지난 2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외부인으로만 맴돌았던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 고통, 연민, 아니면 속았다는 배신감? 저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 새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했던 신혼, 첫날 밤은 이제 텅 빈 공허함과 쓰디쓴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혜리는 방 한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기운과 고통 속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용서해서도 아니었고 욕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이었고 저는 이미 그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너그럽게 품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우리 신혼방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저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술 때문만은 아니었죠. 혜리는 침대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작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티셔츠를 급히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혜리는 두 사람의 첫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은 그녀는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일어났어. 속 쓰릴까봐 전복죽 좀 끓였어. 좀 먹고 힘내. 저는 대답 없이 식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소한 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정의 냄새.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냄새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혜리는 죽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심판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른 먹어. 따뜻할 때. 저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휘저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냐고, 왜 침묵을 선택했냐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내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하지만 그녀의 가여운 모습을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언제적 일이야? 저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리는 움찔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벌써 4년 가까이 됐어. 오빠, 4년. 우리가 만나기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옥신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헤어졌을까? 왜 그녀가 홀로 그 비극을 감당하게 내버려뒀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해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어. 정말 서로 많이 사랑했었어. 그런데 내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 집안의 반대도 너무 심했고 결국 내가 응급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 퇴원하고 나니 이별을 통보하더라. 온전하지 못한 여자, 자기 아이조차 지키지 못한 여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혜린의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 드라마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어린 여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제 아내 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불쌍했지만 속았다는 느낌은 여전히 심장에 박힌 큰 가시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왜 단 한 번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만들지 않았어? 혜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오빠. 오빠도 그 사람처럼 날 경멸하고 버릴까봐. 난 이미 모든 걸 한 번 잃어봤잖아. 다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어. 말하려고 할 때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저 오빠랑 평범하게 조용히 새 출발하고 싶었을 뿐이야.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 너그러워지자. 누구나 과거는 있고 실수는 하는 법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녀 역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떨던 약한 여자였을 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만 울고 아침 먹자.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저는 제 사랑이 그녀의 과거까지도 감싸 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내였습니다. 저를 세심하게 챙겼고 집은 언제나 깨끗했으며 식사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제게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가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갈 때마다 저는 저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혜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나를 동정의 눈빛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속으로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독사처럼 제 마음을 서서히 중독시켰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혜린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누군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 잠시 표정이 굳으면 저도 모르게 혹시 옛사랑을 떠올리는 건가?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간의 경멸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포옹은 어색해졌고 키스는 몸이 건조해졌습니다. 그녀의 배에 있는 흉터는 불완전함과 제가 속하지 않은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식 같았습니다. 순수함과 믿음 위에 세워졌던 우리의 결혼은 이제 기초에 큰 균열이 생긴 아름다운 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거짓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남들 눈에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출근하고 혜리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맴돌 뿐 더 이상 속 깊은 이야기도 연애 시절처럼 까르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혜린도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새 셔츠를 사주고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저의 냉담함은 마치 얼음벽과도 같았죠. 그녀가 녹이려 애쓸수록 그 벽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어머니께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희 주말에 밥 먹으러 안 올 거니? 우리 세아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해놨는데. 그나저나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좋은 소식은 아직 없니? 어머니의 질문은 골마가던 제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던 혜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쳤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에요,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저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기 가질까, 오빠? 혜린이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기. 한때는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단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을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혜린이 그 말을 꺼내자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할 수 있을까? 그 흉터가 영향은 없을까? 그리고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내가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가 아닌 과거에 존재했던 그 아이의 그림자에 평생 시달리게 될까? 아직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잔인한 대답이라는 걸 알았지만 달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린의 눈에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안의 죄책감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혜린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런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과거를 진심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야근을 자청하고 지방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제 가정의 냉혹한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부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 우연히 대학 동기인 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저를 술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성호는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 결혼했다며? 혹시 내 아내가 옛날 우리 학교 문과대 퀸카 서혜린 아니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야, 그 시절 퀸카를 누가 모르냐. 그 당시에 걔한테 목매던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지. 경영학과 강태식이 그 놈도 포함해서 말이야. 강태식이라는 이름에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한 학번 위였나? 성우는 혀를 찼습니다. 그 자식 집안 좋고 잘생긴 데다 말발은 또 얼마나 좋은지 여자들이 줄을 섰지. 그때 네 아내 혜린이랑 아주 죽고 못 살았잖아. 다들 결혼할 줄 알았다니까. 둘이 동거까지 했었잖아. 한동안 학교가 걔네 연애 이야기로 시끄러웠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거. 혜린은 제게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첫사랑이었다고만 했죠. 성호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강태식이라는 놈도 참 나쁜 놈이야. 듣자 하니 혜린 씨가 임신하니까 집에서 반대한다고 바로 꽁무니 뺐다더라.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혜린 씨도 한동안 학교에 안 보였거든. 아마 고향 내려가서 해결했겠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우울증도 심했다던데. 진짜 미인박복이라더니. 그래도 지금 네가 데려갔으니 다행이다. 너 참 복 받았다, 민준아. 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혜린이 들려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동거, 임신, 그리고 온 학교가 다 아는 스캔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에는 아픔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바보가 된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씁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해변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철썩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지금 제 심정처럼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믿으려 했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혜린의 침묵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은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들려줄 이야기의 조각들을 신중하게 골랐던 것입니다. 더 가여워 보이고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각색된 버전의 진실을.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깊이 있다고 자부했던 김민준이 반쪽짜리 비련의 이야기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그녀의 과거 속 그 남자, 강태식이라는 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일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혜린에게 그런 큰 상처를 남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제 분노는 더 이상 혜린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놈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하나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을 찾아내야겠다고. 그녀는 서울의 첫 추위가 찾아온 어느 가을 오후에 떠났습니다. 쌀쌀한 초가을 바람도 그때 그녀의 눈빛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없이 그저 깊은 피로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적힌 이혼 서류가 집 열쇠 꾸러미와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가 용서하려고 애쓴 거 알아. 하지만 잊을 수는 없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에게 짐이 되고 죄책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평생 살 수는 없어.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면서 2년의 연애와 1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못 박힌 듯 서서 남편 서명란이 비어있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흉터 때문도 그녀의 과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편협함과 이기심 그리고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혜린이 떠난 후 집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구석구석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걸린 앞치마, 그녀가 매일 정성껏 가꾸던 베란다의 화초들은 시들기 시작했고 화장대에는 그녀가 쓰던 향수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저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 기운으로 죄책감과 저를 갉아먹는 외로움을 잊고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제 꼴을 보신 어머니는 꼬짓는 대신 묵묵히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뜨거운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신을 차리자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혜린이 일 다 들었다. 그 애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미안하다고, 너 좀 잘 부탁한다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혜린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전부 다. 과거 일,
흉터 이야기, 그리고 네가 그 애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까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정이 많고 순수한 걸 중시하는 아이인 건 안다. 하지만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혜린이 같은 아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잘못이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애는 피해자인데 넌 그 애의 상처를 가지고 그 애를 벌주고 있었던 거야. 네가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의 말씀은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혜린을 거짓말과 순수하지 못한 과거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입장이 되어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느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그녀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고, 정작 저 자신도 결점투성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빈 술병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혜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 우리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제가 안겨준 상처까지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녀의 유일한 단짝 친구는 개성있고 강한 성격의 지연이었습니다. 바로 지연이 가장 힘든 시기에 혜린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서혜린, 너 진짜 바보다. 지연은 혜린의 짐 정리를 도우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진작에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지. 그리고 내 전 남편, 그 인간도 참 웃긴다. 무슨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아직도 붙들고 늘어지게. 혜리는 그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지연아. 내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저 내가 잘 살면 과거는 저절로 잊힐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던 거지. 됐어. 이제 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혜리는 노랗게 물든 나무잎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자리 알아봐야지. 언제까지나 기댈 수는 없잖아.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말 그대로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전 몇 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던 혜리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취직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과 환경은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에만 갇혀 한 남자를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커리어를 가진 자신만의 삶을 사는 서혜린이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책을 읽고 주말에는 가끔 지연과 함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어색한 미소가 아닌 밝고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저를 떠난 것이 그녀에게는 좋은 약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저를, 그리고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과거와 흉터까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다시 만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혜린의 새로운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폭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묻어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곧 돌아올 것이었고 이번에는 훨씬 더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녀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혜린아. 그리고 함께 첨부된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혜린과 태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던 바로 그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내내 혜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그 문자와 사진은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태식, 그녀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려 했던 이름. 이제 막 평화를 되찾기 시작한 그녀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거의 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 원하는 게 뭘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눈앞의 원고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가 저 아래 붐비는 인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큰일 났어. 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또 그 전 남편이야. 지연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이야. 태식이, 강태식이 나한테 연락했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미친놈이?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뭘 원한대? 몰라. 문자로 옛날 사진을 보냈어. 너무 무서워. 지연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너랑 그놈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당장 차단해. 못 본 척해. 그런 인간 때문에 네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지연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친구의 단호함에 혜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혜리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혜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말대로 낯선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모습, 그의 오만함이 가득한 비웃음, 그리고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다고 그냥 무시하면 그가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하러 가려던 참에 배달원 한 명이 그녀의 책상으로 새빨간 장미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그녀를 짓궂게 놀렸습니다. 혜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카드를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열자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미는 여전히 너한테 잘 어울리네. 맞은편 카페에 있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태식 혜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를 보니 그가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한때 그녀가 사랑했고 지금은 뼛속까지 증오하는 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직장을 알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먼저 식사하세요. 저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혜리는 동료들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녀는 길을 건너 태식이 앉아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망령, 마침내 그녀는 그것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민준 역시 과거와 마주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아내의 과거였죠. 어머니와의 대화 후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는 첫 번째 정보를 주었던 옛 친구 성호에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호야, 어디야? 저번에 부산에서 너무 급하게 헤어져서 아쉬웠네. 혹시 너 그 강태식이란 놈 친구들이랑 아직 연락하는 사람 있어? 성호는 전화기 너머로 껄껄 웃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 자식은 왜? 설마 아내, 옛 남자친구랑 경쟁이라도 하려고?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 집사람이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성호는 그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강태식? 걔 지금도 아버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할걸. 여전히 돈지랄하면서 여자들 끼고 놀겠지 뭐. 근데 성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도박에도 손댔다는 말도 있고 아버지가 몇 번이나 뒤처리해줬다고 하더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었을걸. 이 정보는 민준에게 뜻밖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망나니 도박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냉혹하게 버린 놈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민준의 안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걔 SNS 계정 같은 거 있어? 좀 알려줘. 성호는 강태식의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준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려한 개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비싼 차, 호화로운 파티, 사치스러운 여행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식은 여전히 멋있었고 심지어 민준의 상상보다 더 성숙하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에 썩은 부분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과시용 사진과 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태식이 나이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일 겁니다. 두 사람은 큰 건설 현장 앞에 서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부자의 필생에 역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이름과 프로젝트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추측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태식의 가족이 극심하게 반대했다는 혜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왜 반대했는지, 그리고 과거 혜린의 비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태식 부자의 회사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위풍당당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운 채 관찰했습니다. 강태식 같은 인간을, 낳은 남자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쯤 빌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태식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몇 사람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사람들이 떠나자 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증 섞인 피로감이 드리워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잠시 후 다른 고급차가 와서 그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태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후 위험 있는 모습의 나이든 남자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풍채가 좋았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인물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룹 회장인 강기태였습니다. 그는 다른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민주는 시동을 걸고 조용히 강 회장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의 끝을 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는 민준의 예상처럼 고급 빌라촌으로 향하지 않고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다소 낡아 보이는 오래된 집 앞에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왜 이런 곳에? 호기심에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집 근처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와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대화 속의 긴장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얼어붙게 만든 여자의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아직 무슨 일로 오셨소? 당신 아들하고 내 외손주일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오. 외손주.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혜린과 관련이 있는 걸까? 혜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짙은 커피 향도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가슴을 더욱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가 인사도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혜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은 뒤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노골적이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쁘네, 혜리나. 아니,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는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에 혜리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일단 앉지 그래.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그냥 음료나 한 잔 사주려고 했던 건데. 시간 없어요. 혜리는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본론만 말해요. 태식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성급하고 의심 많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듣자 하니 결혼했다며? 혜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내 남편, 김민준이라고 했던가? 잘 나가는 무역회사 영업팀 차장이라며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같던데. 태식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혜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날 떠나고 나서 아주 잘 사는 것 같네. 나도 기쁘다. 야, 내 인생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 태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사이엔 공유하는 과거가 있잖아. 혜린아,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과거. 나 그때 일 정말 많이 후회했어.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집안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후회하는 남자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계산과 교활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나를 다시 찾아온 건 분명 옛정을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닐 테니까. 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똑똑해졌네. 좋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게 됐어. 마침내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혜리는 씁쓸함과 경멸이 가득 담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에요. 넌 없지만 내 남편은 있잖아. 태식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 남편한테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되고 그 사람 회사, 무역회사라며 우리 회사 물건 몇 개 통관시키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 별거 아니잖아. 안 그래?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민준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분노에 혜린의 몸이 떨렸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안 잊었어. 태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서울 정도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 꽤 보수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안 잊었고,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대학 시절부터 남자랑 동거하고 임신했다가 애까지 잃고,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태식의 노골적인 협박에 해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무기로 삼아서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 해리는 이를 갈았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잘 생각해봐. 해리나, 나를 조금 도와주든가 아니면 너와 내 시댁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든가. 나 시간 별로 없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뭘 해야 할지 알 만큼 똑똑하다고 믿어. 그럼 또 보자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붐비는 카페 한가운데 혜린만이 망연자실한 채 홀로 남았습니다.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가 힘들게 다시 쌓아올린 세상이 언제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그의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덫에 낡은 집안, 나이든 여인의 말이 민준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외손주. 그는 대문 밖에서 넋이 나간 채 서서 모든 조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태식의 아버지가 여기에 온 걸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외손주는 설마 혜린이 잃었던 그 아이. 등골을 타고 차가운 생각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외할머니, 즉 혜린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서울에 오기 힘드시다고 말했었습니다. 왜 그녀의 어머니가 여기에 남편인 자신조차 전혀 모르는 집에 계신 걸까? 민주는 자신이 끔찍한 비밀, 혜린이 임신 사실보다도 더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않고 그저 큰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안에서의 대화는 끝난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이 무겁고 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집 대문은 다시 살짝 닫혔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자한 얼굴이지만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팬 나이든 여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서혜린 씨 친구입니다. 혜린의 이름을 듣자 여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혜린이는 여기 없는데 무슨 일로 찾으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혜린이 남편입니다. 민주는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 원망, 그리고 약간의 연민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준 군? 네, 맞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게. 민주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의 제사상에는 꽤 낯익은 얼굴의 남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남자가 혜린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일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우리의 아빠는 6년 전에 지병으로 떠났어. 혜린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 모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지. 죄송합니다. 혜린이는 한 번도 제게 이 이야기를.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1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앉으라 권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말 안 한 게 당연하지. 그 애는 두려웠을 테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온 건 그 강태식이란 놈 때문이겠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는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고 마치 내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 같았습니다. 자네, 우리 혜린이가 왜 하혈을 하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지 아나? 혜린이는 그게 사고였다고 했겠지. 사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날 강태식이란 놈이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어. 그리고는 집에 와서 혜린이한테 아이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 우리 딸이 거절하자 둘이 크게 다퉜고 그놈이 실랑이 중에 혜린이를 밀어버렸어. 우리 딸은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 민주는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밀었다고? 그놈이 그녀를, 그 쓰레기 같은 놈은 피를 흘리는 우리 딸을 보고는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쳐버렸어. 다행히 이웃 사람이 비명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줘서 목숨은 건졌지. 혜린의 어머니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소식 듣고 달려왔을 때 우리 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 아이는 지키지 못했고 의사 말로는 엄마라도 살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더군. 퇴원 후에 우리 딸은 한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강태식 그놈과 그 집안이 내 활발하고 사랑스럽던 딸을 그렇게 평생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쁜 남자친구, 비겁한 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혜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아이를 간접적으로 죽인 범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혜린이는 그를 고소하지 않았나요?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소? 혜린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식과 그 집안이 나를 찾아왔어. 합의금이라며 돈다발을 내밀더군. 그리고 조용히 입을 다물라고 했지.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우리 혜린이가 미혼모 소문나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거라고 협박했어. 나는 그때 딸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그저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동의하고 말았지. 돈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더러운 합의.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혜린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왜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녀의 과거에는 아픔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공정과 치욕까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혜린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더 이상 혜린이가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집을 나온 민주는 차를 몰아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캄캄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 찬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 두었던 태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결에 깬 듯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식. 민준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맞는데. 넌 누구야? 나는 서혜린 남편이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를 악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 서울 외곽의 작은 바, 아는 술과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민주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생수 한 병을 시켰습니다. 곧 닥쳐올 상황을 위해
그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의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극도로 억눌린 분노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험상궂어 보이는 부하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이 혼자 있는 것을 본 태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부하들에게는 근처 테이블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들먹거리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으슥한 데를 잡았네. 태식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질투라도 하는 건가? 주먹으로 해결이라도 해보시겠다? 민준은 대답 없이 태식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워서 태식을 오히려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벙어리라도 됐나? 태식은 헛기침을 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디 한번 맞춰볼까? 네, 마누라가 집에 가서 훌쩍거리면서 일러 바치니까 열받아서 영웅이라도 돼보려고 나온 거냐? 남자들이란 참, 질투 따위 안 해.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내 놈들 이야기는 관심도 없어. 내가 온 건 다른 이야기 때문이야. 민준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2사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개월 된 태아, 계단에서의 추락, 그리고 침묵의 대가로 오고 간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눈뒤에 스치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이 사실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더듬거리며 발뺌하려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혜린이 어머님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식의 허술한 부정을 깨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네가 도박에서 돈을 잃은 것, 혜린이를 밀어버린 것, 그리고 비겁한 놈처럼 도망친 것까지 전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까?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포는 이내 궁지에 몰린 짐승에 미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는 예의 따위는 집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그 멍청한 년이 지가 알아서 넘어진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넌 그냥 내가 쓰다 버린 엑스이나 주워먹는 놈일 뿐이야. 퍽.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분노가 실린 주먹을 태식의 얼굴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 주먹에는 혜린을 대신해 느꼈던 모든 분노, 억울함, 그리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반응할 틈도 없이 의자에서 나뒹굴었고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의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온 싸움이었습니다. 난투극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바의 매니저와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태식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잘했다, 김민준.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 개자식.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랑 내 마누라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와 무리들은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옥신거렸습니다. 그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는 밤길을 운전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금 날린 주먹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식은 교활한 놈입니다.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복수 대상은 분명 혜린이 될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당장
그는 혜린의 원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혜린은 침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태식을 만난 후 그녀는 모든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민준이. 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에?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등불 아래선 민준은 지쳐 보였고 입술은 살짝 부어 있었으며 오른손 주먹에는 피가 맺힌 극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빠. 혜린은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혜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문을 닫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식, 만나고 왔어. 민준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혜린은 그의 상처와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이랑 싸웠어. 참을 수가 없었어. 민준은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 전부 다 알게 됐어. 뭘 안다는 거야? 혜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전부 다 강태식한테 들은 게 아니야. 민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왔어. 어머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 아버님 돌아가신 일, 네가 계단에서 굴렀던 일, 그리고 태식이네 집안이 돈으로 입을 막았던 일까지. 미안해. 미안해라는 두 단어는 진심이 담겨 무겁게 울렸습니다. 모든 게 다 미안해. 내가 끔찍한 남편이었던 거, 내 편협함과 이기심이 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 마땅히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오히려 나는 너를 밀어냈어. 미안하다, 혜린아.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혜린이 애써 세웠던 차가운 얼음벽을 녹이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해의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결코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어벽이 무너지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흐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 포옹에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위로와 위안, 그리고 말없는 약속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실컷 울도록 내버려두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만 울어. 다 괜찮아. 모든 건 다 지나갔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혜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이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라고. 민주는 그녀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야. 다시는 그놈이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작은 원룸의 노란 불빛 아래 연약하지만 견고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깨어진 결혼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과 이해, 그리고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 위에 세워진 동맹. 흠씬 두들겨 맞고 적 앞에서 과거가 폭로된 태식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폭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힘없는 새님이 아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준과 혜린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커리어와 평온한 일상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갑자기 부장님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던 부장님은 오늘따라 실망과 의심이 섞인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 최근에 밖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에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부장님은 이메일을 출력한 서류 뭉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어. 직접 한번 보게. 민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서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혜린의 과거를 넌지시 언급하며 그의 아내가 과거가 복잡하고 단정치 못한 여자이며 민준의 모든 문제가 아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부장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직원의 이미지와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네. 특히 관리자급은 더더욱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민주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태식의 복수였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커리어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것은 전부 모함입니다.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혜린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자가 제 아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다른 이야기들은 저를 해치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민준이 애써 해명했지만 부장님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서 일하게. 하지만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네. 김 차장은 개인적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 민주는 부장실을 나오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의 공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회사 내에서 민준의 입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혜린 역시 정신적인 공포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가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말 없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정은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잃어버린 물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검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말없는 경고였습니다. 혜리는 너무 놀라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방에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심리적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혜린의 전화를 받은 민주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책상 위의 검은 장미와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본 그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혜린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잠시 자신의 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의 어머니는 더 이상 혜린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혜린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친딸처럼 보살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혜린은 비로소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혜린 그리고 혜린의 친구 지연까지 셋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연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협박, 위협, 주거침입죄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쉽지만 증거가 어디 있겠어. 말없는 전화, 미행당하는 느낌, 심지어 이 검은 장미까지 경찰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이야. 강태식은 아주 교활해서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럼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야. 지연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반격할 거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해.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해. 혜린아, 지금부터 모든 통화와 문자는 녹음하고 저장해. 내가 내 원룸문 앞에 작은 CCTV를 설치할게. 그놈이나 그놈 부하들의 행동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 둘째,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식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돈 문제와 불법적인 활동이야. 내 친구 성호 말로는 태식이가 빚도 많고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했어. 이게 바로 그놈의 아킬레스건이야. 우리가 그놈이 도박을 하거나 주최하는 증거를 잡는다면 그놈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해? 혜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곳은 너무 위험하잖아. 그건 내가 맡을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접근할 방법을 찾아볼 거야. 돈과 시간이 좀 들겠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한 가지 더 있어.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강태식한테 당한 사람이 혜린이 하나만은 아닐 거야. 그놈 성격에 분명 적이 많을걸.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볼 수 있어. 목소리가 하나 더 모이면 힘이 더 커지니까.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로 했습니다. 민준과 지연의 지지를 받은 혜리는 더욱 용감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상의 인맥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태식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혜린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태식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단골로 드나드는 고급 불법 도박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민주는 큰 돈을 인출하고 부유한 사업가처럼 차려입은 뒤 정보원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교회에 위치한 담장이 높은 저택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열쇠가 있었습니다. 사냥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값비싼 차 몇 대가 주차된 넓은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경호원의 안내에 따라 차를 안으로 몰았습니다. 저택 내부는 은밀한 외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기는 시가 연기, 독한 술 냄새, 그리고 탐욕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짤랑거리는 칩 소리, 이기고 지는 함성 소리, 카드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돈과 죄악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명품 정장을 입고 진짜 사업가처럼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민주는 빠르게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칩으로 바꿨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여러 테이블을 어슬렁거리며 목표물을 찾기 위해 재빨리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태식은 VIP 고객들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의 판도는 평범한 사람이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지치고 초조해 보였고 그의 앞에는 칩더미가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은 태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를 켜고 마치 문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교묘하게 올려두었습니다. 태식의 얼굴과 테이블 중앙으로 밀려 나오는 칩 더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태식은 게임을 할수록 돈을 잃었고 잃을수록 이성을 잃고 본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시켰고 얼굴은 술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는 그가 1시간 만에 수억 원을 날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칩이 모두 떨어지자 태식은 도박장 관리자를 불러 무언가를 급하게 적어 건네고는 새로운 칩 더미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게임을 마치고 남은 칩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또다시 큰돈을 잃은 태식이 화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치고는 화풀이 대상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과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이 멎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봤을까?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돌려 군중 속으로 섞여들며 재빨리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 질주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위험을 감수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적의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위험한 곳에 몸을 던지는 동안 지연 역시 다른 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피해자가 혜린 한 명뿐일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본성을 생각하면 고통받은 다른 여자들이 분명 더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몇 시간 동안 SNS를 뒤지며 태식의 친구 목록, 팔로워, 그리고 옛날 사진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규칙성과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태식이 2년 주기로 보통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예쁜 여자들과 공개 연애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애는 모두 짧게 끝났고 그 후에는 이상하게도 그 여자들의 커리어가 주춤하거나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한 이름에 꽂혔습니다. 한채원, 몇 년 전 꽤 유명했던 피팅 모델 겸 프리랜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태식과 채원이 약혼했다는 기사를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결혼식은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채원은 연예계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연은 채원의 개인 SNS를 찾아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사진은 없었고 우울한 글귀와 피곤해 보이는 일상 사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태식의 또 다른 피해자의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원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끈기 있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지금 그 사람에게 협박과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사람에게 맞서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채원 씨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한참 후 채원에게서 어디서 볼까요? 라는 짧은 2단어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동맹군을 찾은 것입니다.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물로 본 채원은 사진보다 더 마르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경계심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채원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채원에게 혜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숨겼습니다. 그녀는 혜린이 태식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놈 수법은 변한 게 없네요. 예전에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놈은 똑같이 했어요. 우리 둘의 사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돈을 써서 제 모든 활동을 막아버리겠다고 했죠. 이 바닥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래서 동의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있었을까요? 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평화를 얻었어요. 그놈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자기가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달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놈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증거도 손에 넣었어요. 우리는 그놈을 무너뜨릴 거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증인으로 나서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준다면 고발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채원은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불타는 증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돕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이제 그 악마가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치를 때가 됐어요. 중요한 동맹군이 나타났습니다. 태식과의 싸움에 날카로운 창 하나가 더해진 것입니다. 민주는 귀중한 동영상을 손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채원을 설득했다는 소식을 듣자 팀 전체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카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경찰에 넘길 수 있어요. 혜린이 제안했습니다. 맞아.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지. 하지만 도박죄만으로는 그놈이 그리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까봐 걱정이야. 나는 그 이상을 원해. 그놈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너와 채원 씨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게 만들고 싶어. 민주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덫을 놓고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민준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는 사채업자를 통해 태식의 도박 빚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민주는 태식의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는 세 번호로 태식에게 마치 조폭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놈 도박 빚, 이제 내가 인수했다. 24시간 안에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갚든가 아니면 나랑 이야기 좀 하든가 선택해. 도박 빚에 쪼들리던 태식은 이 문자를 받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는 답장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너처럼 말 잘하고 약삭 빠른 놈이 하나 필요해. 같이 일하면 빚은 없는 걸로 해주지. 내일 저녁 8시 청담 가든 혼자 와라. 태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어떤 조폭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그의 적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청담가든은 사람이 많고 고급스러운 곳이라 공개적인 연극을 펼치기에 적합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혜린과 지연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동영상 촬영 모드로 휴대폰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채원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구석지지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곧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혜린과 지연의 테이블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섰고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약간 불안한 기색으로 청담가든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초조함과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채권자가 약속한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형님, 강태식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본 태식은 경악하며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네. 민준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앉아, 채무자 양반. 네가 왜 여기에? 빚은. 그래, 맞아. 민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 도박빚, 이제 내가 주인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도박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날 밤 내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볼래? 태식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자신이 덫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협박조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이까짓 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바로 그때 옆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강태식 씨. 태식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채원이 분노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태식의 마지막 남은 평정심마저 깨뜨리는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물어보러 왔어요. 저를 협박해서 파혼시키고 제 커리어를 망가뜨렸던 일은 벌써 잊으셨나요? 채원은 주위 테이블의 시선을 끌어모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민준과 채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놈들이 짜고 나를 해치려는 거냐. 너희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쳤고 입에서는 협박과 욕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광적인 행동은 혜린과 지연의 카메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혜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태식을 향해 차분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 많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 씨.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혜린의 등장은 넘치는 잔에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보고 채원을 보고 민준을 보고 레스토랑 안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고 자신을 향해 있는 휴대폰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욕스럽고 완벽하게 그의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와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식 씨 협박, 명예훼손 및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첨부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태식은 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재벌 이세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벗겨지고 초라한 범죄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혜린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청담 가든 사건은 빠르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인터넷 신문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PH그룹 재벌 3세, 도박 및 다수 혐의로 긴급 체포. 이니셜로 보도되었지만 재계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강태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PH그룹의 주가는 즉시 폭락했습니다. 태식의 가족이 수년간 쌓아 올린 명성에는 지우기 힘든 오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태식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부장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기사 봤네. 김 차장을 의심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네. 부장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모습 아주 훌륭했어. 우리 회사는 김 차장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 민준이 잠시 보류되었던 큰 프로젝트는 다시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회사에서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그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닥쳤던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민준의 어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체포된 후 그녀는 큰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민준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지처럼 함께 싸웠지만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 그리고 혜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따뜻했지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이나 날씨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애써 피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께서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리는 약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더 패기치지 않게 다른 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서두르지 마. 민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여기에 있어. 엄마도 너 있는 거 좋아하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너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간을 좀 더 주자. 그의 제안은 구속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깥의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파도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때까지 다독여 주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혜리는 계속 민준의 어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집의 즐거움과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 이상으로 대하며 보살피고 이야기를 들어주어 그녀가 점차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와 민준의 관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이 회복되면서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여행 가방을 정리하던 혜리는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그녀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자 아픈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파경의 증거이자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거리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미소는 어색함 없이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혜리는 그의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민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존중의 의미로 마지막 결정을 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혼 서류를, 혜린의 서명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후회와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싶어 했던 남자는 이제 죽었어. 혜린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놈은 멍청하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았지. 그놈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그려낸
완벽한 허상을 사랑했던 거야. 그놈은 너한테 자격이 없어. 그는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너를 사랑해. 강하고 꿋꿋하고 너그러운 서혜린을 사랑해. 내 과거와 흉터까지도 모두 사랑해.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마친 민주는 놀라는 혜린의 눈앞에서 이혼 서류를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집에 가자, 혜린아. 그것은 질문이 아닌 진심 어린 간청이었습니다. 혜린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에 갈게. 그녀의 진짜 집은 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보금자리였고 차가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를 지우기 위해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거실 벽을 산뜻한 민트색으로 칠하고 낡은 소파를 더 푹신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새 커튼을 고르고 베란다에는 푸른 화초 몇 개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진실과 이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그들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벽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친밀감도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더 깊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두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주는 혜린을 데리고 그녀의 고향으로 가 아버지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혜린이를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그녀가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의 행동에 혜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늑한 침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 민준의 손이 부드럽게 혜린의 배를 쓰다듬다가 옅어진 흉터 위에서 멈췄습니다. 예전에 그것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고 그의 눈에는 거짓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을 숙여 그 위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혜린은 움찔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전사의 흉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것도 너의 일부야.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증명하는 거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그 입맞춤과 그 말은 혜린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몸의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흉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힘껏 껴안으며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조용히 덮였습니다. 2년 후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그의 여러 범죄에 대해 마땅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던 그룹은 오랫동안 위기를 겪다가 결국 경쟁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오만과 악행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지연의 도움으로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절을 딛고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여름, 민준과 혜리는 3년 전 민준의 의심이 싹 텄던 바로 그곳,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기념을 위한 진정한 휴가였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해운대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동이 트며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기억나, 오빠. 혜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여기서 오빠가 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었잖아. 민준은 웃으며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난 정말 바보였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혼자 해변을 헤매는 대신 너를 꽉 안아줬을 텐데.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혜린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우리는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냈잖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밀스러운 행복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할 비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민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비밀인데? 그가 장난스럽게 심각한 척 물었습니다. 혜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작은 생명이 매일 자라고 있어. 우리 아기야, 오빠. 민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혜린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마치 그 안의 기적 소리를 들으려는 듯 그녀의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나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태양은 완전히 떠올라 눈부시고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모래사장 위로, 바다 위로, 그리고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사람 위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흉터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긴 밤의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할 미래를 약속하는 찬란한 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